안녕하세요. 머니포커스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김정은 체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여다본 이일규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주로 이제 뭐 학술 활동, 정보 분석 뭐 다양하게 하시는 건가요? 이것저것 다양하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북한 연구, 남북관계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학술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연구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저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사심 방송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2001년에 신문사에 입사해서 이제 초반에 통일부 외교부를 출입했었는데 2002년에 소위 말하는 제 2차 북핵위기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2005년에 9.19 합의도 있었고 6자 회담에서 그래서 북한 분들을 이래저래 이제 남북회담도 하고 하니까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간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취재하느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 깊은 속내 얘기를 당연히 안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우리 막 면박 주기 바쁘고 그래가지고 아 언제 한번 깊은 취재를 하고 싶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 했는데 딱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머니인사이드에 한 두어 달 전에 나오셔서 제가 너무 재밌어서 한 2번 정도 돌려서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일단 이제 국제 정세 먼저 조금 여쭤볼게요. 이란 침공이 있었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이 전쟁 자체를.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를 보는 시각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 최근에 좀 굉장히 소란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하고 이란에 대해서 이제 미국, 이스라엘 일방적인 군사 공격하고 엇갈리는 감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그리고 또 유엔 차원에서 미국을 소방 국가들을 이제 러시아를 침략 국가를 뭐 낙인하고 규탄하고 비난하고 교리막 하겠다고 하고 비난 성명 내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위치에 지금 미국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국제법이라든가 국제적 관례라든가 이런 상식 자체가 약간 대국들이 힘의 논리 뭐 이런 게 부활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약간 좀 비참한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타겟으로 정한 나라들이 신통이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란 같이 국제 안보라든가 평화라든가 또는 자국이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라든가 우려를 낳는 그런 국가들이다 보니까 이건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베네수엘라 제가 언급을 했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에 대한 이제 그 제거 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섰을 때 저는 마두로하고 약간 개인적인 친분은 아니라도 알고 지냈던 사이예요. 약간 네. 간접적으로 약간 그 애착이라 할까 이런 거 좀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서 너무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선거 조작하고 독재하고 인권 탄압하고 그 나라의 정말 천년 자원인 원유를 파는 돈을 주머니에 갖다 놓고 네, 착복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제거 작전은 잘된 작전이라고 평가를 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있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네수엘라 전체적인 국민들이나 해외 망명 나가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 체제 변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델시 로드리게 부대통령을 그냥 둬두고 차베수 세력을 그냥 다 둬뒀어요. 꼭두가시처럼 앉혀놨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이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뭐 소위 트럼프 대통령이 존재로 내세웠던 마약 이거와는 별개로 원유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인식을 쭉 줬어요. 이번에 이란 사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란이 그 핵 개발 이게 국제 평화에 굉장히 많은 위협을 주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군사작전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걸 확실한 명분으로 만들자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하메네이라는 그 나라 최고 지도자를 한 개 국가가 일방적으로 사살한다? 이게 조금 어떻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껴지겠는지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많았어요. 제가 이거 잘 됐다 못 됐다 평가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견해를 봤을 때는 조금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그렇죠. 굳이 개인적인 어떤 평가를 넘어서서 미국의 내부의 정치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분석가들 하는 얘기는 마두로는 그냥 납치한 것이고 이란에 대해서는 침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국제법도 어긴 것이고 미국 국내법도 어긴 것이고 왜냐하면 미국 국내 의회 승인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점이 드러나긴 하는데 그런 표현들이 실제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교관 출신이시기 때문에 워낙 또 사안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르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지금 이란을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이 침공한 그 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여유 있게 담배 피는 장면이 공개됐는데 제가 예전엔 통일부 출입할 때는 이제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었거든요. 국방위원장.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는 한 50일간 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 김정은은 완전히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을 굉장히 비웃듯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원래 김종일과 김정은이 이제 통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것 같아요. 김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서기 싫어합니다. 공개적인 속상이 될수록 나서기 싫어하고 공개적인 발언을 하기 싫어하고 소방 세계에선 약간 이제 운둔형 지도자라고 이제 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한 내부에서도 김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적인 속상에 나서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될수록 이제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스타일이었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경우에 공개 활동 약간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땐 투명하게 정치한다라는 그런 스타일로 갔어요. 시작부터. 김일성도 안 했던 부인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엔 자녀도 막 공개하고 다니잖아요. 그러고 이제 옛날 김정일, 김일성 때도 이제 현지 시찰하면서 약간 잘못된 거 보면 그냥 욕은 해도 또는 비판은 해도 공개 언론들은 그 비판한 부분이 다 편집돼서 삭제됐단 말을 지금은 다 그게 공개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공개적인 활동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에 대한 미국이 군사적 공격이 있은 다음에 제 기억에는 김정은이 공개 활동을 바로 했어요.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하메네이에 대한 그 사살 작전,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작전 이걸 보면서 굉장히 그 공포감을 많이 느꼈을 거고 본인이 이전에 말로만 듣던 참수 작전을 현실로 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약간 본인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공개 활동에 나서더라고요. 이걸 보면 저는 약간 호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허세. 근데 네. 그 호세가 그냥 호세가 아니고 그런 호세를 보여줘야만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야만 미국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이 사람들하고 차별화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약간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위협이 좀 더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 이런 전략으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호세가 섞인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게 좀 재미있었던 게 사실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하메네이는 첫날부터 그렇지. 마두로 체포는 반나절 만에 이루어졌지. 그러니까 정말 공포스러웠을 텐데 그냥 뭐 순시 시찰이 아니라 굳이 담배 피는 모습을 찍어서 공개한 걸 보고 아 이들이 굉장히 속으로는 급하구나라는 그런 좀 모순적인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일 저도 예전에 뭐 기사 쓸 때 보면은 항상 은둔형 지도자 뭐 그래서 예전에 정말 오래전 얘기지만 올브라이트 장관 만났을 때 도대체 무슨 얘기하나 김정일도 웃긴 웃는구나 뭐 약간 이런 이제 평가들이 참 많았었는데 김정은은 2011년 12월 17일 이후에 바로 건재에 오르자마자 일단 가장 제가 느꼈던 거는 신년사에서 육성 연설을 한 몇 해 후부터 한다던가 뭐 호탕하게 웃는 모습, 어깨 동무하는 모습, 그리고 또 호통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해서 이게 서방에서 공부했다는 걸 티내는 걸까 아니면 캐릭터 자체가 완전히 김정일과 다른 걸까 그냥 쇼맨십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역시 캐릭터 자체가 좀 다른 건가요? 아버지랑? 일단은 그 본인 성향 이제 말씀하신 캐릭터가 이제 김정일과는 다르다고 봐야죠. 네. 네. 같은 사람이 아니고 약간 그 김일성 흉내내기를 시작부터 많이 했어요. 소방에서도 그렇게 평가했지만 내부에서도 약간 그 김일성 내가 북한식으로 표현할게요. 이제 그때 당시 김정은이 처음 나왔을 때 주민들은 수령님 모습을 닮았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을 수령님이라고 하거든요. 김정일을 장군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을 겪고 하면서 김정일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이 많았어요. 주민들 속에. 대신 김일성에 대한 향수가 또 많았죠. 근데 이제 고난의 행군하면서 주민들이 그 민심이 굉장히 나빠진 상황에서 김정은이 집권을 했는데 김정일 스타일로 계속 가면 가뜩이나 세습에 대해서 주민 내부에서 이제 반발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일성 스타일로 이제 본인이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동무도 하고 육성 신년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은 본인이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자체도 그렇게 막 숨어서 이렇게 김정일처럼 가는 스타일보다는 약간 이제 호방적인 그런 성격
그런 게 결국은 이제 본인이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정치 스타일이 아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인데 어느 나라나 사실은 본인들의 평화를 위해서 본인들의 안보를 위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뭐 인정하거나 확인해 주진 않지만 소위 말한 작게로 시작되는 50으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작전들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유사시 어떻고 소위 참수작전 이런 것도 가끔 보도가 되고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 그런 게 보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두로 체포, 하메네이 사살 이런 걸 보면은 제가 김정은이라면 밤잠을 설칠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워낙 또 미국의 군사력이 상당하니까 북한 엘리트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에도 이제 엘리트라고 하는 구분이 우선 좀 있는데 일단 이게 정말 고위급 간부들, 김정은을 수행하는 간부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해외에 나와서 해외물을 많이 먹은 이제 중간급 간부들이라든가 이런 엘리트들을 이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그 최고위급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도 이제 김정은 체제,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이한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본인들이 김정은과 같이 몰락한다. 같이 죽는다.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자기네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신념 같은 게 확실하게 있어요. 해외 자주 파견되는 엘리트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흐름이라든가 감각이라든가 이걸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비교합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이란 사태 그리고 이제 북한과 연결될 수 있는 그걸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베네수엘라나 이란에 비해서 북한이 더 열악하거든요. 호세는 많이 부르지만 실제 뭐 방공망이라든가 이런 기술적 측면 그리고 경호 같은 거 경호도 뭐 사실 뭐 북한이 경호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다 물리적인 경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원, 머리수를 가지고 하는 경호지 뭐 기술 장비나 이런 거가 동원되는 거 거의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자기네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하늘로 이제 어느 순간에 킬러 비행기가 들어와서 폭격을 자기네를 한다든가. 네. 폭격하거나 뭐 이제 제거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할 때 굉장히 공포스럽죠. 그렇죠. 통제를 못 하잖아요.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이 공포를 또 이제 달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북한이 우선 지정학적으로 다르다. 또한 이제 북한은 남한이라는 한국이라는 또 주한미군이라는 확실한 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았을 때 이 한반도에 정말 그 굉장히 큰 참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거를 한국도 바라지 않고 중국이나 미국도 바라지 않는다 하니까 섣불리 공격하진 않는다. 이런 약간 그 마음속 위안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우전을 해서 가면서도 동시에 확실하게 우리는 다르다. 이란이나 베네수엘라하고 다르다라는 그런 모습도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찰도 하고 공개 활동도 하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군사적인 얘기를 조금 시작했으니까 매년 저희 뭐 을지훈련이나 해가지고 한미 간에 연합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기동훈련도 하고 뭐 그냥 스크린상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데 특히 을지훈련이나 이런 거가 시작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김여정 나와서 뭐 예전부터 그랬죠. 엄청나게 맹비난 하잖아요. 그리고 북한 성명 이제 보면은 저도 한 10여 년간 20여 년간 계속 보고 있는데 와 진짜 이렇게 어떻게 날선 단어들만 다 긁어 모아가지고 성명서를 낼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느끼는 우리는 그냥 방어적인 훈련이야. 그냥 연례적인 거고 늘 하던 건데 뭘 저렇게 굴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참수작전까지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실제 어떤가요? 받아들이는 게? 이게 이제 매해 역사적으로 보면 뭐 팀 스피리트요, 뭐 울지요 하면서 이제 계속 연례적으로 훈련을 했잖아요. 이게 북한에 주는 경제 군사적인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네. 우선 군사적으로는 이제 그 군사 연습이 실전으로 넘어가서 군사 공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매번 한반도에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군사 연습을 하면 북한도 똑같은 방식으로 또는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가만 앉아서 방어 성격이니까 뭐 공격은 안 하겠지 했다가 이 연습이 실전으로 건너온 경우에 막아내질 못합니다. 그렇죠. 한반도가 워낙에 중심이 네네 짧으니까. 짧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미가 기동하면 북한군도 기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북한군을 기동하려면 우선 연료가 없어요. 에너지도 부족하고. 굉장히 부족해요. 네. 두 번째, 식량이 엄청나게 소비가 됩니다. 세 번째, 지금 최근에 뭐 김정은이 천마 25 탱크도 뭐 거기다 김주에 앉혀놓고 전쟁 준비 완성됐다 뭐 좋아서 하는데 사실 이게 호세가 많단 말이에요. 탱크가 뭐 몇백 대를 생산해도 이 탱크가 실질적으로 기동을 할 수 있냐?
어렵습니다. 네. 이 한 30년 40년 전에 그 중국으로부터 받아왔던 디젤 엔진 갖다가 올려놓고 형식은 만들어놨지만은 열병식 거기 나가면서도 고장나서 옆으로 끌고 나갈 정도로 손발에서 갖다 세워놓은 탱크도 이 엔진이 켜지지 않아서 옆에서 끌고 나갈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한미가 움직이는 탱크 대수만한 탱크를 또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형편에서 이게 쏟아붓는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북한은 이제 함유를 연습하지 마라. 이거 안 하면 굉장히 많은 걸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거 했잖아요. 네, 90년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네. 이거 연습 안 하면 우리 뭘 또 보여주고 뭘 또 내놓고 뭐 기타 등등 협상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매번 연습할 때마다 신경이 쏜 거죠. 네, 그런 것 쏘니까 같아요. 이걸 신경이 쏜다는 걸 북한식으로 자꾸 표현하는데 공화국 정부 담화라든가 매무성 대변인 담화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말해버리면 이게 북한이 정말 이거 위협으로 느끼고 아파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와요. 그러나 김여정은 공직자가 아닙니다. 노동당 부장이라는 그런 당직밖에 없어요. 당직은 공식 국가 직함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당직밖에 없는 사람이 입을 통해서 공식 국가 입장은 아니다. 공식 정부 입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개인이 입장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담화를 내요. 근데 또 김여정은 누굽니까? 김정은이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직은 없어도 그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이 있어요. 김정은이가 하는 얘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노리고 막 이제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실제 한미 연습이 북한에 주는 경제 군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한미 훈련은 늘 했었고 저도 제가 이제 70년대에 태어났습니다만 그때부터 늘 훈련은 있었고 뭐 별거라고 그냥 하는 거지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북한 쪽 취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먹고 살 것도 없고 식량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뭐 군인들 다 소집하려면은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든데 저 남한하고 미국 저것들은 몇 주간 계속 하니까 정말 날선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같은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또 시각으로 바라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초반에 이란에 대한 침공, 이란 전쟁에 대해서 여쭤봤고 여러 가지 북한 내부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문제는 핵에 대해서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것은 뭐 미국 측에 있는 전문가들도 몇 년 전부터 했던 거고 이번에 그러니까 이란 사태를 또 계기로 북한은 핵을 개발하길 잘했다 생각할 거고 앞으로 더 개발할 거야. 그러니까 어쩔 거야 하면서 이제 내부에서 자기네들끼리 엄청나게 논쟁이 있더라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당대회 때 보니까 우리는 무력이 정말 최고고 핵을 개발한 게 얼마나 잘 된 건지 모르겠다고 김정은이 또 직접 얘기를 하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핵 개발에 대해서 이번 그 베네수엘라 사태나 이란 사태가 북한에 준 함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 굳히겠다, 전략국가의 지위를 확보하겠다 이거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비핵화 없다. 이 명분을 확실하게 줬어요. 봐, 이 나라 핵이 없으니까 맞았잖아. 이 나라 핵을 아직 채 개발하지 못했으니까 맞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체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핵을 없앨 수가 없어. 이게 첫 번째 명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숨겨진 또 다른 하나의 아픔이 있어요.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노동당 9차 대회 할 때 김정은이 연설을 보면 네. 핵 그 무력을 계속 강화한 것과 함께 보복 체제를 강화하겠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핵을 가지고 있어도 핵을 쓰지 않으면 핵은 무용지물입니다. 원래 핵은 못 쓰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핵을 못 썼잖아요. 이번에도 못 쓰고 있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핵은 옥지력에 불과하고 실제 이 옥지력을 가동시키는 그런 보복 시스템도 이게 작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문제예요. 맞았다. 맞았으면 내가 죽었다. 하메네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란에서는 계속 지금 반발한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만약 김정은이 제거됐을 때 반발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굉장히 이게 불안한 겁니다. 만약 반발 안 한다고 했을 때 김정은이 본인이 느끼는 위협은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복 시스템을 확실하게 우선 일단 갖춰야 된다. 근데 갖추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있다는 걸 과시해야 된다. 이번 그 9차 당대회가 준 메시지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핵 보유해야 된다. 근데 핵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무용지물이다. 확실하게 내가 제거됐거나 내가 위협을 당했을 때 쓸 수 있는 보복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고 그걸 강화된 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네. 위원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지도부가 위험에 처하면 자동적으로 핵 타격이 된다고 명시했다는 내용의 법령을 채택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어요. 벌써 4년 전이네요, 대략. 그러니까 지도부, 뭐 김정은 당연하고 엘리트들 제거되면은 바로 우리는 보복할 수 있어. 요걸 법제화했다는 뜻인데 이거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2022년 9월에 최고인민회에서 이제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달에 핵무력 법을 이제 헌법에 반영해 버렸죠. 법제화를 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지도부가 이제 공격을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이제 핵으로 이제 보복 응징을 하는 그걸 이제 법적으로 눌러놨다는 얘기예요. 네, 법제화. 네. 네. 근데 이게 또 우스운 게 뭐냐면 사실 김정일 때 핵을 개발하면서도 끊임없이 핵을 포기할 우사를 보여왔어요. 김정은도 역시 여기 한국에 와서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저 딸도 있는 사람인데 저 딸한테까지 핵이라는 그런 무거운 질곡을 지게 할 수는 없다. 핵을 포기할 준비는 돼 있다. 단 체제 안전 보장이 되면 포기한다. 이게 다 사기국이었단 말이에요. 핵을 완성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근데 2022년에 와서 더 이상 우리는 시간을 벌 필요가 없다. 자꾸만 시간 끌기 하고 비핵화할 의지 보이고 하면 저쪽에서는 계속 달라붙고 달라붙을 때마다 뭔가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을 건 없고 또 뭔가 내놓는다 해도 내놓고 받아올 게 없잖아요. 2019년 하노이 노딜을 보면서 김정은이 굉장히 크게 느꼈죠. 김정은이 실제 그에 대해서 한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과 나는 협상 주로에 갈 곳까지 다 가봤다. 네. 결국 마지막에 내가 이제 확인한 것은 미국이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 정책뿐이었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결국 뭐냐면 자기가 뭔가 주고받고 해보려고 했는데 줄 수는 있지만은 받는 건 없다라는 걸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핵무력 정책법을 해서 핵 보유국을 기존 사실화 해놓고 핵 보유국을 기존 사실화한 데 기반해서 뭔가 이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바뀌었어요. 그 2022년부터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개할 때가 됐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필요 없다. 공개할 때가 됐다. 그게 2022년이었습니다. 제가 2023년에 이제 탈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부적으로는 우리 외교관들한테는 대외적으로는 정말 우리는 더 이상 핵이 협상물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계속 면역 형성을 시켜라라는 지시가 계속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더 이상 비핵화 논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댔습니다. 결국은 그런 이제 말하자면 본인이 맞았을 때 보복한 걸 법제하려는 의도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걸 대외에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더 많았어요. 사실 뭐 김정은이 참수작전을 통해서 얻어맞은 다음에 보복을 하겠는지 못하겠는지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이라는 정신적인 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제거가 돼도 전반적인 군이라든가 어떤 주민들은 신에 대한 그런 신앙심 가지고 항전을 한단 말이에요. 순교 이데올로기 이런 것도 있고요.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신앙심이 없어요, 주민들. 그래서 한 명이 없어지면 그냥 와해되기 쉬운. 그렇죠. 오직 김씨 일가에 대한 강요받은 충성심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 충성심을 안 하면 내가 죽으니까 이런 신앙심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없이 죽기 싫어서 복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강요하는 세력이 제거가 되면 주민들이 반발하겠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이란이랑 북한은 완전히 달라요. 다르네요. 사상 누각이죠. 꼭대기가 제거되면 그냥 무너지는 그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김정은한테 무서운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자동적으로 보복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저쪽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겠는데 내가 죽었을 때 밑에서 보복을 안 한다면 저쪽 사람들은 나를 죽이는 걸 더 쉽게 결심할 수 있겠구나.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근데요. 제가 그 2019년 하노이 노딜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논쟁적이고 사실은 독심술 누구 뭐 마음 안에 파고든다는 게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래도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만나고 2019년에 60시간 이상 하노이까지 기차 타고 갔을 때 소위 최고 존엄이라는 사람이
그때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그 10만 이상의 그 인민들 앞에서 비핵화를 연설하게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트럼프가 어느 정도 그냥 영변 정도에서 좀 합의를 해주고 경제 제재를 좀 풀고 해서 했다면 그전에 이제 풍계리 실험장도 다 폭파하고 여러 가지 뭐 퍼포먼스였다고 그냥 편매할 수 있지만 2018년, 2019년에는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죠. 사실 김정은한테 있어서 경제 문제 푸는 거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어요. 본인이 뭔가 이제 경제 문제를 풀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큼직한 소물을 줌으로써 이제 수령으로서의 또는 최고 존엄으로서의 확실한 자기 지위를 굳히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의 어떤 즉흥성과 이 김정은의 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회담이 1차 회담이 진행이 됐어요.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한다 했다가 또 안 한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한다 했다가 이런 약간 이제 트럼프랑 김정은 보면 이제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즉흥성, 특히 즉흥성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위주의 네. 있어서 둘이 약간 좀 비슷한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났나 봐요.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비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2차 베트남에 가서 이제 둘이 회담하다가 이제 끊어졌잖아요. 결국은 즉흥성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양쪽 다. 예, 그러니까 양쪽보다 이제 좀 약간 일방적이죠. 트럼프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네, 좀 트럼프가 했죠. 버리고 갔으니까. 네. 근데 그게 사실 트럼프한테 굉장히 큰 실수였어요. 네. 김정은은 사실 그때 북한이 김정은이 실수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사람도 즉흥성 때문에 실수했는데 미국과의 관계를 외무성에다가 맡겨놓지 않고 노동당에다가 갖다 맡겨놨어요. 외무성 못 믿겠다. 이 영어 조금 못 믿겠다. 외무성 규율이 없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는 국제부하고 통전부가 맡아라 해서 당에다 맡겨줬어요. 그때 김영철 뭐 최선희가 이렇게 양쪽에서 계속 뭐 왔다 갔다 네. 하는 것 같았었는데. 근데 이제 그 국제부나 노동당은 미국과 이제 이렇게 대화해본 역사가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스페인 대사하던 김학철을 갖다가 그 사람이 미국과의 그 관계를 뭘 좀 아는 줄 알고 김혁철 대사를 갖다가 이제 앉혔군요. 앉혀놔가지고 그 전략을 짰는데 외무성 사람들은 옆에서 코웃음 쳤죠. 한번 잘해봐라 니네. 아 그래요? 김정은이 외무성에다 대고 자료 필요한 자료를 넘겨줘라 해서 외무성하고 이제 통전부하고 이제 협동을 해서 한번 좀 잘 해봐라. 그런데 기본 사령탑은 통전부다. 그러다 보니까 외무성이 그게 뭐 때문에 협조합니까? 자기네가 이걸 정말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이제 양자 회담, 사자 회담, 육자 회담 이 모든 과정이 다 외무성이 차곡차곡 그 자료적으로 쌓여 있고 또 거기 최선희 같은 건 이 역사의 산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 참가했던 사람이고 또 그랬던 사람들이 외무성에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정말 힘들게 하나 둘 마련해놨던 걸 어느 한 순간에 와서 달라기면 줍니까? 안 줘요. 힘들죠. 그러나 이 사람들도 준비는 했었어요. 그렇군요. 외무성에서도 내부적으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큼직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김정은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하노이 때는 뭔가 경제 문제 풀겠다, 제재 풀겠다 확실하게 마음 먹고 갔거든요. 그전에는 북한에서 제재 문제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재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제재 풀어달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니네가 제재를 아파하긴 아파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준다는 거예요. 절대 제재에 대해서 얘기 못한다 하다가 하노이 때 제재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 카드를 던지자 했어요. 제재를 던지는 대가로 이제 그 몇 개 핵시설 공개하고 국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 수용하고 NPT 잘하면 NPT 복귀도 역시 그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출된 핵시설들에 대한 동결 조치도 하고 그러면서 그 대가로 이제 제재 부분적인 해제, 정전 협정, 뭐 수교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 테러 지원국 명단 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을 다 준비해 가지고 갔었어요. 하나 받으면 하나 던져주고 하나 받으면 던져주고 기본 인테이크를 할 준비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걸 타겟 꺼내놓지도 못하고 트럼프가 일어나서 갑부를 써요. 얼마나 오기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준비를 엄청나게 했을 텐데. 그래서 갔다 왔는데 외무성 사람들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이걸 외무성이 자기네만 딱 준비하고 가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김정은이가 본격적인 실무 협상 단계에 들어가면 외무성이 이걸 다 꺼내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 가지고 갔는데 통전부가 주도한 협상에 끼우지를 못했으니까 외무성 끼우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냥 따라다니면서 뭘 물어보면 대답이나 해라 니는 약간 이런 경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준비했다 했는데 도중에 회담이 결렬돼 버렸어요. 네, 끊겨서. 김정은 외무성이 이런 준비를 했던 것 자체도 몰랐었어요. 정말요? 실제로요. 그러다 보니까 열차 타고 오면서 이제 최선이랑 그 이영호랑 막 얘기하고 김용철이나 이런 통정부 쪽 사람들은 아예 고들떠도 안 봤대요. 심지어 국제부 사람들도 김정은이 옆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못 갔다는 거예요. 저는 완전 다 숙청당할 줄 알았어요. 하노이 이후에. 하노이 이후에 외무성이 위상이 쭉 올라가지 않았어요. 지금 최선이 지금 계속 승승장구하고 그쵸. 있지 않습니까? 하노이 이후에 김정은이 와서 역시 대외관계는 외무성밖에 없구나. 김정은이 최선희 보고 그랬대요. 최선희는 살아있는 미국 역사라고 북한 내 최선희만큼 미국 잘하는 사람 없고 앞으로 최선희 너한테 힘 실어주겠으니까 미국과의 관계 잘 해봐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 국경이 막히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걸 다 못하고 쭉 끌려왔어요.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만약 트럼프가 조금 더 참았더라면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했더라면 아마 좀 더 많은 걸 그때 이미 가져왔을 것이고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법이라든가 그 핵무력 정책법이 법제화라든가 이런 과정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죠. 근데 그걸 이제 못 막은 겁니다. 그때 그 즉흥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지금 문을 계속 두드리잖아요. 뭐 조건부 없이 협상하겠다, 대화하겠다, 김정은한테 러브콜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이 안 받는 거예요. 못 믿죠. 한 번은 그렇게 당했는데. 신뢰를 네. 거기다 또 추가해서 신뢰를 잃을 수 있는 행동이 또 뭐였습니까? 이란 이번에 협상하던 도중에 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협상하다가 도 얻어맞는 판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서 신뢰 구축이 기본인데 신뢰 구축에 기반해서 협상도 되고 모든 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신뢰 구축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건 정말 유례가 없었잖아요.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수식어를 계속 붙였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외무성을 제외하고 그렇게 당에 일임하다시피 한 거는 왜 그랬을까요? 외무성에 대한 뭔가 약간 불신이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외무성에서 이제 그 김정은이 신뢰를 잃을 만한 짓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이제 부정 비리도 많이 나왔고 외무성에서 그리고 이제 외무성 주요 차관급 간부들 속에서 이제 간첩들도 나와서 이제 제거가 됐고 그리고 외무상의 리용을 한 사람이 이제 김정은이 전화를 몇 번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김정은이 이게 외무성 규율없다, 외무성에 큰 일을 못 맡기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조금 더 그 사람도 인내심을 가지고 외무성에 큰 힘을 실어줬더라면 미국과의 협상이 조금 더 잘 됐을 수도 있어요. 또 트럼프도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한 30분만 좀 더 말을 들어줬으면 아마 지금보단 훨씬 좀 나은 상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두 최고 정상들이 그 즉흥성 때문에 이제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지금 다시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다시 좀 돌아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 건강 안 좋다는 얘기도 뭐 보도가 되고 사진을 봐도 그렇게 건강해 보이진 않고요. 어떤 갑작스러운 신변 변화가 발생한다면 그 즉시 그 권력은 누구한테 넘어갈까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가설적인 거지만 당장 떠오르는 게 원래 있었던 그 이번 당대회 때 보면 제 가장 앞줄에 같이 앉아 계신 분들 그 사람들한테 권리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김여정한테 백두혈통이니까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 나름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뉴얼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미 뭐 3대 시스까지 왔고 그 과정의 매뉴얼은 확실하게 이제 구축을 해놓고 있고 제가 봤을 땐 김정은이 당장 뭐 어떻게 뭐 잘못될 것 같지는 않아요. 건강이 물론 나쁘겠죠. 이제 그 가정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당장 뭐 1, 2년 내에 이제 잘못될 정도로 심각하게 건강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 만약에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진다면 그게 이제 김주애한테 권력이 넘어가야 되는데 김여정은 안 됩니다. 분명히. 김여정은 백두혈통이지만 백두혈통이 아니에요. 백두혈통 내에서도 교과지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김일성 때 뭐 김평일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교과지를 분류된 것처럼 또 이제 김종일 때 김경이나 이게 다 교과지였거든요. 본인 동생이지만은 권력의 중심은 못 서 있거든요. 김정은이 돼 있을 때 지금 김종철이나 뭐 김여정이나 이건 다 교과지란 말이에요. 보좌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 계승은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승은 결국은 김주애로 가야 되는데 김주애가 너무 어려요. 너무 어리고 또 두 번째 치명적인 약점이 여자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일반 사회에서는 괜찮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을 김주애를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이든 말든 북한 사회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이 결심하면 어떤 짓도 다 할 수 있고 또 김정은을 보수하는 조직 지도부라고 하는 강력한 집권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장 김정은이한테 어떤 공강 이상이 와서 지금 당장 넘겨야 된다라고 할 때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보는 정치위원이나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하는 집단적인 지도 체제로 간다. 뒤에서 이설주나 김여정이 후견인으로서 이제 정치 계승한다. 저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국정원에서도 그렇고 사실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처음에 김주애가 등장한 건 2022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화성 17호기인가 그거 어떻게 무기 앞에 자기 어린 딸을 그렇게 등장시키는지 참 그 자체가 너무나 당황스럽긴 했었는데 그래서 모두 다 전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났었죠. 어찌됐든 딸이 있구나. 그럼 아들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여러 가지 설이 있다가 오빠는 있다 동생도 있다더라. 그러다가 요즘은 또 동렬하더라. 설들이 많은데 일단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저도 역시 제가 만약 대답한다면 그 설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김씨 일가 내부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아들이 있다 없다 오빠가 있다 없다 하면 그것도 여러 가지 낭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게 된다. 네. 그래서 처음에 그래도 이제 딱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보수적인 사회고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린 거야 나중에 이제 성숙하면 되는 거니까 딸한테 아무리 백두혈통이라도 그걸 승계한다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러다가 사실상 이제 내정 상태라고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총 쏘는 모습까지 있고 근데 리설주는 저 뒷전에 있고 계속 김주애 중심으로 포커싱을 해서 진짜 카메라도 맞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내정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이제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점차 최근의 행보 보면 저게 확실하게 후계의 수업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고 안 되고는 이제 훗날 가보면 알게 될 거고 지금 궁금해 봤댔자 누구도 확인해 줄 사람은 없는 거고 근데 전 진짜 그거 최근 그 행보들 보면 좀 짠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걔는 가방 메고 학교 가야 될 나이고 친구들이랑 장난쳐야 될 나이인데 포 쏘는데 따라다니고 미사일 쏘는데 따라다니고 탱크 앉아서 그런 하는 거 그리고 총 갖다가 사격하고 하는 거 보면 야 정말 저 집안도 체제 지키는 게 쉽지는 않구나 하는 그런 짠한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국제사회에도 안 좋은 이미지를 주지만 북한 내부에서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어린 걸 갖다가 총 쏘이고 탱크 태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주애를 보는 시각이 점점 부정적으로 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 가끔 이런저런 밥 먹으면서도 여쭤본 건데 아니 어떻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세습을 하는 거는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왕조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순순하게 받아들이냐 했더니 딱 그거래요. 우리 조선시대 때 왕이 그냥 아들한테 넘겨주는 것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라고 얘기를 약간 자조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북한 인민들이 한 2천만 명이 한 2,500 정도 되죠. 그 여론조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왕조에서 세습이 당연하다고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건 진짜 말은 못하지만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다수는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500만 이 생각을 다 대변할 수 없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또 제 주변에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같은 생각을 하는 게 김일성 때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 넘어갈 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진짜. 그냥 수령님 자제분이 이 나라 왕이 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먹고 남을 때 배부를 때 하는 얘기고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이젠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 집안은. 근데 김정일로부터 김정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젠 내 대에는 미래가 없구나.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게 생각해요. 김정은이 어린 나이에 집권하다 보니까 그럼 내 자식 대에 가서는 좀 빛을 보겠지 했는데 또 김주애가 나와 지금. 그럼 내 자식 대에도 희망이 없겠구나. 이런 적지 않은 사람들한테 절망감을 주죠. 지금 김주애의 그 행보가. 결국은 그 세습이 옛날에는 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니 했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걸 많이 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란 사태 그리고 이란을 바라보는 김정은 혹은 북한 체제는 어떤 심정일까? 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제가 쏟아서 질문을 했고요.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